안녕하세요. 써먹는 경제 경영을 진행하는 한국경제신문 홍선표 기자입니다. 오늘은 결혼하면 아이 2명씩은 낳는데 출산율은 왜 1명인 걸까? 국민 99%가 모르는 합계 출산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마련해봤습니다. 아직 여중생인 15세 여성부터 49세 여성까지 가임기에 있는 모든 여성을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율을 계산하는 대상으로 삼다 보니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출산 통계가 나와서 저출산 문제의 진정한 해법을 마련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산율이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합계 출산율 통계가 어떻게 결정되는 건지, 그리고 이 통계가 갖고 있다고 지적받는 약점은 무엇인지, 저출산 문제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제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먼 미래의 일로만 여겨졌던 일들이 이제는 진짜 현실이 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 통계를 보면은 그런 사실을 잘 알 수 있는데요. 2017년 한국은 공식적으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고령사회는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로 이루어진 사회를 말합니다. 한국은 2000년에 전체 인구의 7%가 65세 이상 인구로 이뤄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는데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 17년 만에 진짜 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이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고령화가 진행될 뿐 아니라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인구,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 사이에 생산 가능 인구도 2017년에 역사상 처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지난해에는 몇 명의 아기들이 태어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8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출생아 수는 35만 7,771명이었는데요. 이는 2016년 출생아 수보다 4만 8,472명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태어나는 아이들이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출산율도 덩달아서 떨어졌습니다. 2017년의 합계 출산율은 1.05명으로 1년 전인 2016년에 1.17명보다 0.12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인구학에서는 한 나라가 현재와 같은 수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최소 2.1명은 돼야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를 대체 출산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2017년 한국의 출산율은 1.05명이었으니까 대체 출산율의 딱 절반 수준인데요. 이를 보면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18년 출산율이 1명보다도 적은 0.9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2017년 수준인 1.05명의 출산율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은 2027년부터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통계청이 같은 방식으로 조사했을 때는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이 2031년이었는데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인구 감소 시점 자체가 앞당겨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합계 출산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합계 출산율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요? 결혼한 부부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수가 합계 출산율을 구하는 대상이 되는 걸까요? 이번 방송을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출산율이라고 하면은 결혼한 부부들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낳고 있는 아이들의 수, 혹은 결혼한 부부들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들의 수를 가리키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인식과 합계 출산율의 통계적인 정의가 다르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가 저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합계 출산율의 정확한 정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란 출산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15세부터 49세 사이에 모든 여성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나이대에 속한 한 명의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의 수를 말합니다. 결혼한 여성인지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인지 구별하지 않고 그 나이대에 속한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삼는 통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아무래도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요. 제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합계 출산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연도에, 그러니까 2018년이면 2018년, 2017년이면 2017년, 그렇게 해당 연도에 특정 나이의 여성들이 낳은 아이의 수를 그 연령에 속한 전체 여성들의 수로 나눕니다. 이렇게 연령별로 출산율을 구한 뒤 그 값을 모두 더하면 합계 출산율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30살 여성들이 한 해 동안 낳은 아이의 수를 전국 30살 여성들의 수로 나눠서 우선 30살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을 구한 뒤 그렇게 구한 값들을 다 더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15살부터 49살까지 기준 나이에 속한 여성들의 연령별 출산율을 구한 뒤 이 값을 모두 더하면 합계 출산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지난해 2017년에 합계 출산율이 1.05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합계 출산율이 어떻게 구해지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합계 출산율은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들까지 그 통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건데요. 2016년 기준 국내 출생아의 98%는 혼인한 부부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게 드문 일로 여겨지죠.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는 게 사회적인 현실인데 합계 출산율은 결혼하지 않는 여성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가정해서 통계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법적으로 청소년이 15세에서 18세 사이의 여성이 합계 출산율 대상에 포함되는 것도 한 가지 문제로 꼽힙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이 나이대 여성이 아이를 낳는 건 현실적으로 많이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합계 출산율을 구할 때는 15에서 18세 사이 여성들도 그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 같은 합계 출산율을 기본적인 출산율 지표로 삼는 건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합계 출산율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출산율을 말할 때 사용하는 국제적인 지표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서 한국의 출산율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기 위해서는 합계 출산율 통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출산율 통계가 합계 출산율 방식으로 쭉 이렇게 만들어져 와 있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해서 아이를 더 낳는 건지 덜 낳는 건지 비교하기 위해서도 합계 출산율 통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합계 출산율이 갖고 있는 통계의 허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저출산 문제에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부부들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보통 몇 명의 아이들을 낳을까요? 합계 출산율과 비슷하게 그냥 한 명 정도를 낳는 게 보통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런 질문을 주변 분들에게 드리면 요즘은 부부들이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잘 안 낳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냐 지방자치단체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을 봐도 결혼한 부부들이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책이 많습니다. 그런데 출산과 관련된 통계를 하나하나 자세히 뜯어보면 이 같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많이 안 낳는다. 이 같은 원인 파악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6년 합계 출산율은 1.1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그러니까 2016년에 15에서 49세 여성들 중에서 결혼한 여성들만 따로 추려서 합계 출산율을 계산했더니 2.23명이 나왔습니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죠. 결혼한 여성들만 따로 떼내서 출산율을 조사했더니 합계 출산율의 2배에 가까운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이 말은 곧 결혼한 부부들만 놓고 보면 아이를 2명씩은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방송의 첫 부분에서 한 나라의 인구가, 그러니까 현재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출산율이 2.1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16년에 결혼한 여성들만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 대체 출산율 이상의 출산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숫자는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다시 분석한 자료입니다. 결혼한 15에서 49세 사이 여성들의 출산율을 부르는 통계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유배우 출산율인데요. 배우자가 있는 여성들의 출산율이라는 뜻이니까 결혼한 여성들의 출산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철희 교수의 연구 결과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에는 유배우 출산율이 1.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1.7명이던 유배우 출산율이 그 뒤 16년 동안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긴 했지만 큰 틀에서는 꾸준히 상승해서 2016년에는 2.23명이 됩니다. 그 1년 전인 2015년에는 2.5명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결혼한 부부들이 애를 낳지 않아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많이 다른 결과입니다. 요즘 부부들은 2000년도 초반 부부들보다 더 많은 아이를 낳고 있고 부부 한 쌍당 2명 이상씩은 낳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한 부부들의 출산율은 2000년대 초에 비해서 눈에 띄게 높아졌는데 전체 합계 출산율은 왜 높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성인 남녀의 수가 늘어나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신생아의 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20에서 49세 여성 가운데 결혼하지 않은 독신 여성의 비중은 거의 절반인 49%였습니다. 2000년에는 그 비중이 29.6%였습니다. 혼인 건수를 따져봐도 2016년에 모두 28만 1600쌍의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요. 이는 1974년 이후 가장 적은 혼인 건수였습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그만큼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저출산 대책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무게중심을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일정 부분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다만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출산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사람들이 점점 결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좀 더 쉽게 결혼해서 자신들만의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철희 교수의 연구 결과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15에서 49세 여성들 중에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비율은 70.4%였습니다. 2016년에는 그 비율이 51%로 줄었습니다. 연구팀은 만약에 2016년에 결혼한 15에서 49세 사이 여성의 비율이 2000년과 같았더라면 그의 출산율이 어땠을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 2016년에 2000년과 같은 70.4%의 혼인 비율이 유지됐더라면 합계 출산율은 2.01명이 됐을 거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6년에 합계 출산율인 1.17명보다 거의 1명 가까이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1980년대, 1983년의 합계 출산율인 2.06명과 비슷한 숫자입니다. 제가 방금까지 설명드린 연구 결과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혼한 부부의 출산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젊은이들이 좀 더 쉽게 결혼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예산과 자원을 쏟아붓더라도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다면 결국 반쪽짜리 대책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결혼하면 아이 2명씩은 낳는데 출산율은 왜 1명인 걸까? 국민 99%가 모르는 합계 출산율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방송을 진행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를 이미 예고된 미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구 통계표를 보는 것만으로도 몇 년 뒤, 몇십 년 뒤 한국 사회에 닥칠 변화의 흐름을 큰 틀에서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인구 감소가 한국 사회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